안녕하세요. 전 60대 후반의 여자이고 소 키우는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래 소 키우는 목장을 운영하셨는데 그땐 소가 한 30마리 정도 될까 말까 규모도 작고 영세했죠. 또 아버진 다른 농사일도 겸업을 하셨는데 아버진 본가의 형제자매까지 아버지가 거두셔야 했던 상황이어서 저희 집은 언제나 경제적으로 공궁했습니다. 어머닌 제가 고등학교 때 암에 걸려 돌아가셨고 아버진 제가 30 정도 되었을 때 뇌졸중 투병을 하다 돌아가셨죠. 시골에서 나고 자란 데다 집안에 돈도 없고 제가 또 딱히 공부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전 어찌어찌 아버지가 하시던 목장 일을 물려받아 젊은 시절부터 소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은 저인데 사업수완이랄까? 목장을 운영하는 능력은 제가 더 뛰어나서 목장 일을 시작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전 5,000마리가 넘는 소를 키우는 성공한 목장의 목장주가 되었습니다. 목장 일이라는 것이 단순해 보이고 풍광 좋은 목장에서 소들과 띵까띵까 놀아 보이는 직업인 줄 아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군요. 목가적인 풍경에서 흘러가는 구름 쳐다보며 머리 아프지 않은 직업,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장 일이란 것이 참 고단하고 외롭기 짝이 없는 직업이에요. 하기야 세상에서 돈 버는 일 치고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소 키우는 목장 일도 만만치 않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직업이랍니다. 일단 키운 소는 경제적인 이득을 봐야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도축장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키우는 동안 나름의 정이 든 녀석들이 떠나간 자리를 지켜봐야 하는 일이 감정적으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텅 빈 축사를 바라보고 있으면 씁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것을 목장 일을 시작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뎌지지 않는 직업병 중 하나이죠. 게다가 키우는 소들이 병을 얻거나 해서 죽기라도 하면 그 죽은 소들이 죽어나간 축사를 치우는 일 역시 심신이 다 같이 피로해지는 일입니다. 소 키우는 일이 또 손이 많이 가고 매일매일 루틴처럼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어디 하루 이상 목장을 비우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탓에 목장하는 사람들은 친구도 많이 없고 아내도 얻기 힘들단 말들을 종종 하죠. 소 키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소를 키우면 부모님 3일장도 마음 편하게 못한다는 속담 같은 말이요. 자유롭게 어디 여행을 떠나는 일도 힘들고 명절 연휴를 길게 챙기는 일도 힘이 든 편입니다. 자유롭지도 못하고 게다가 그야말로 현장직이다 보니까 더운 여름엔 그 뜨거운 떼약볕을 그대로 맞으며 일을 해야 하고 추운 겨울엔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면서 일해야 하는 어려움. 말을 하다 보니 제 직업에 대한 넋두리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 죽는 소린 이제 그만해야겠네요. 전 어쨌든 소목장을 운영하며 현재는 자산 100억이 넘는 재력을 일구었어요. 고등학교 겨우 졸업한 가방끈도 짧은 제가 물려받은 재산도 크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규모의 목장을 운영하게 된 것은 정말로 큰 성공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친환경 한우, 풀을 먹인 한우 등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한우 등의 사육을 발빠르게 시작하고 또 다행히 그 결과들이 좋다 보니 지금의 성과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란 것이 아주 단순해요. 소 키우는 일과 아들내미를 키우는 일, 딱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이 거의 70을 바라보는 제 인생을 정리해 볼 때 떠오르는 키워드네요.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을 때 목장 일이 힘들고 갑갑하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저와 이혼을 한 후 그렇게 서울로 떠나버렸습니다. 상경에선 무슨 동대문에서 내복 장사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장사하는 여자를 만나 새살림을 꾸렸단 얘기만 건너 전해들었죠. 그 후로 남편의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한창 예민해질 나이, 사춘기를 앞두고 지아빠가 집을 떠나버려서 아들은 방황하고 충격이 클 법한데도 다행히 아주 반듯하고 착실하게 잘 자라주었답니다. 공부도 무척 잘해서 1년 재수 생활을 하긴 했지만 서울 명문대에 합격을 했고 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에 입사해서 잘 다니다가 결혼 후엔 자기 사업을 시작했죠. 지금 다니는 직장도 대기업인데
그냥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는 게 낫지 않겠니? 엄마가 나름 내 사업을 오래 해본 경험으로 아는데 그게 보통 만만치가 않고 부침이 있는 일인데 맘 편하게 그냥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회사원이 좋지 않을까? 엄마, 엄마도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정말 얼마 안 되는 소 30마리로 5천마리 대목장을 일구셨잖아요. 엄마도 뭔가 도전하시고 자기 사업을 하셨으니까 지금의 성과가 있는 건데 저도 엄마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전 엄마 아들이고 그 피가 내 안에 흐르면 못해도 엄마 절반은 따라갈 텐데 설마 뭐 쫄딱 망하게 하겠어요. 전 솔직히 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만류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안 좋은 곳도 아니고 번듯한 대기업이었으니 그냥 그 들어간 직장을 성실하게 다녔으면 하는 것이 엄마 된 심정이었죠. 그리고 아들만은 저처럼 고생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아들의 뜻이 확고해서 뭐 더는 말리지도 못했지만요. 결혼한 아들내미의 처 며느리는 요즘 며느리답지 않게 시댁을 공경하고 챙길 줄 아는 섬세하고 착한 심성의 아이였답니다. 매주는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이면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목장에 내려와서 시간을 보내다 갔죠. 시댁에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 뵈러 오는 것이 즐겁다는 며느라이가 저 역시 아주 고맙고 기특했답니다. 어머님, 이불 빨래 할 때 되거나 밑반찬 떨어지시면 망설이지 말고 저한테 즉각 전화 주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 좋아하시는 메추리알 장조림하고 요 깻잎절임은 기막히게 만들잖아요. 또 잠자리가 깨끗하고 편안해야 하루 피로가 풀리고 안 그래도 일이 힘드신데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부자리 세탁하고 정리하는 일은 제가 주기적으로 들러서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도 뭐 저한테 부탁할 일 있으시면 눈치 보지 마시고 미리 전화 주셔요. 아셨죠? 이렇게 살뜰한 챙김을 저한테 해주는 며느리라서 전 아주 고맙고 기특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죠. 저렇게 살림꾼의 야무진 며느리라면 우리 아들이 평생 같이 살아도 든든하고 참 마음 따숩게 잘 살겠거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시름 놓이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자식이 결혼하면 지들만 문제없이 잘 살아도 효도인데 혼자 사는 홀어머니 신경 써서 그렇게 매달 2번 이상 시댁에 내려와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주는 며느리를 주변에서도 아주 부러워하고 칭찬 일색들이었답니다. 아이고, 최 사장님은 소 키우는 농사 성공해, 자식 농사 성공해. 아주 부러울 게 없겠소. 그리고 며느리가 그렇게 효부라 주말마다 내려와서 반찬이니 뭐니 다 만들어 놓고 간다면서요? 아니, 매주는 아니고 뭐 거의 격주로. 걔들도 사는 게 바쁜 애들인데 매주 여기 못 내려오지. 서울하고 여기 거리가 얼만데 어떻게 매주 내려오나. 에헤이, 격주로 내려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우리 며느린 1년에 딱 2번, 응? 추석하고 설에 내려오는 것도 시댁걸음 싫다고 입이 대빨만큼 나가지고 딱 도추장 끌려가는 소마냥 오는 앤데 그 댁 며느리 얘기 들으니까 내가 어제 그냥 배가 아파서 잠이 다 안 오더만. 배 아파 잠 안 올 건 또 뭐야. 그리 참 안 왔으면 축사 청소라도 하면 바로 잠이 올걸. 안 그래도 내가 어제 너무 잠이 안 와서 소들 먹인 사료까지 싹 다 만들어 놓고 자지 않았소. 그런 점은 그댁 며느리 질투하느라 일감이 줄었으니 고맙다고 해야 하나? 에휴, 그 사람 농담도 한번 길게 하는구만. 며느리가 밑반찬 넉넉하게 만들어 두고 갔으니 와서 좀 가져가요. 혼자 먹기에 많은 양이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 꼭 들려서 그 집 며느리 손맛 구경해야겠구만. 그렇게 칭찬이 자자한 며느리였고 누구에게 내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아들내미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아들이 하는 사업이란 것이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서 집안에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이공계 대학을 졸업했는데 당뇨 혈당을 집에서 셀프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개발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이 생기고
또 그 개발한 상품을 판매 루트를 뚫고 홍보하는데 또 막대한 돈이 들고. 그런데 그런 자금을 본인 스스로 마련할 방도가 없다 보니 자연스레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엄마, 저 이번에 개발자 한 명 더 데리고 와서 기술 협약을 해야 경쟁력 있는 완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는데, 이거 딱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니, 넌 명색이 사업을 구상해서 한다는 애가 그런 자금이 들어갈 것도 대비를 못하고 그렇게 대책 없이 사업을 시작했단 거냐? 어머님, 이 사람이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서 솔직히 아직 사업머리가 좀 부족해요. 또 사업이란 것이 딱딱 예상대로만 흘러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사업이란 것이 그렇게 계획대로만 진행되는 일이 아니란 건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자금력이 집안에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정정하시고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데 비싼 이자 물며 은행빚 만들어 쓰느니 어머님께서 이 일을 좀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너희들 애초에 사업 시작할 때 사업 자금줄은 이 나한테 있다.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먹고 사업 시작한 거였니?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사업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사업은 이만 접는 게 좋겠구나. 내가 5,000마리 소목장을 운영하고 남들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한 건 사실이다만 그 재산을 아들 사업하는 데 투자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업을 미리 시작하기 전에 내게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잖니. 기회가 닿으면 너희들에게도 곧 말하려고 했다만 내가 이룬 평생의 재산은 너희들에게 상속할 생각이 없다. 난 평생 고생해서 이 목장 재산을 일구었고 내가 죽을 땐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다.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세요. 아니 엄마, 저한텐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결정을 벌써 하셨던 거예요? 저한텐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한테 하고 있는 거 아니니? 너도 알다시피 이 엄마가 뭐 특별히 너희 할아버지 도움 받고 목장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뭐 그래, 30마리 소가 딸린 허름한 축사를 물려받긴 했지만 실상은 딸린 빚이 더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는 게 훨씬 나을 그런 유산이었지. 그렇게 빚만 더글더글 딸린 볼품없는 축사에서 지금 이만큼의 규모로 목장을 일구어낸 게 엄마의 지금 현실이다. 내가 맨몸으로 맨 땅에서 아무 도움 없이 재산을 일군 것처럼 너 역시 맨주먹으로 너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일궈가길 바란다. 내가 해낸 일이었기 때문에 내 아들인 너 역시 얼마든지 해낼 거라고 믿어. 아니 엄마, 답답하게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그걸 다 홀랑 사회에 환원하신다뇨. 그리고 요즘 금수저니 은수저니 그런 말들이 왜 나오겠어요? 물려받은 재산이나 유산 없이 뭔가를 이루기가 불가능한 시대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한테 아무 도움을 주실 수 없다고 하는 건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예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진짜로 그 많은 재산 중 단 한 푼도 절 주시지 않을 거란 말씀이세요? 맞다. 엄만 재산 중에 단 1원도 너희에게 증여할 생각은 없어. 그리고 말은 좀 바로 하자. 너 대학교 4년 등록금, 2년 다닌 대학원비, 그리고 결혼자금, 결혼할 때 얻어준 너희 서울 아파트, 그리고 자동차. 그 모든 걸 이 엄마가 사준 것으로 기억한다만? 그런데 나에게서 재산을 1원도 안 받았단 말을 하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구나. 대학원까지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서울에 집까지 사줬으면 너도 어디 가서 흙수저라고 서러운 소리 못할 것 같은데 말이지. 그러니 이만큼이라도 지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너희 부부 힘으로 직접 당당하게 헤쳐나갈 생각을 해라. 더 이상 엄마 실망시키는 소리 할 거면 차라리 날 보러 오지도 말거라. 전 그렇게 호통을 치고 아들 내외를 쫓아내듯 가라고 몰아냈죠. 며느리는 뭐가 서러운지 눈물까지 보이면서 불이 나게 아들 차를 타고 서울로 가버렸고요. 참 씁쓸하고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일군 재산이 상당하죠. 100억이란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고 거금임이 분명하고 서울서 건물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돈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고생하며 남편까지 외롭고 힘들다면서 제 곁을 떠나면서 목장 운영을 하면서 깨달은 철학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고 누가 알아주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평생을 힘들게 저 자신을 갈아 넣어 일군 사업으로 얻은 재산을 좀 의미 있게 쓰고 세상을 하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것이었죠. 소목장 일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문을 얻으면 얻을수록 또 그만큼의 업을 쌓는 일입니다. 소를 많이 키우고 그 많이 키운 소를 많이 팔수록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을 많이 저지르는 것이니까요. 업을 지은 만큼 돈을 버는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업만 쌓으며 살다 갈 것이 아니라 업 쌓으며 번 돈을 좀 정승같이 쓰고 죽자, 그런 생각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단 말이 있는데 제가 개같이 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선 업을 쌓으면서 번 돈을 개인적으로 호의호식하는 데만 쓰고 죽자니 너무 제 인생 자체가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죽어서 좋은 데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일군 적지 않은 재산은 뭔가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에 쓰였으면 하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나니까 하루하루 목장 일을 하는 데에도 더 의미가 생기고 제가 살아온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도 않더군요.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엔 전 갱년기 우울증이라 해야 할까? 극심한 우울증과 허탈함에 빠져 지내던 시기가 있었죠. 목장일이 성공해서 자산가라고 불리는데 또 아들도 똑똑하게 커서 잘 성장했는데 도무지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고 제 곁엔 남편도 없고 그저 혼자 고독하게 매일매일 목장일에 매여 사는 삶. 대체 난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일이 재미도 없이 일만 하는 삶을 살아온 걸까? 그런 회의에 빠져 목장일이고 뭐고 만사 귀찮은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고쳐먹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대가를 힘들고 하루하루가 고통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데 쓰게 된다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덧없고 무의미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니까 허무함이나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실은 아들에게도 말 못했지만 갱년기 우울증을 호되게 앓아서 정신과 치료도 상당히 오래 받았거든요. 그때 상담도 많이 받고 약도 먹고 생전 처음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면서 제가 내리게 된 결론이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였습니다. 저도 나름 돈이란 것을 남자도 만나고 쇼핑하고 여행 다니고 비싼 술집에 가서 술도 먹고 그렇게 안 써본 것 아닙니다. 어디 가면 사장님 소리 들으며 대우받기 때문에 비싼 술집에 가서 술도 먹어보고 소시적 젊은 남자도 만나보고 물론 길게 만난 남자가 아니지만 그런 젊은 애인을 데리고 크루즈 여행도 다녀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생겨먹길 촌스러워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런데 돈 쓰며 사는 화려한 삶이 전혀 재미가 없는 겁니다. 뭐 세상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돈을 보고 사장님 누나 소리 하며 들러붙는 남자들의 환멸을 느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남자들 틈에서 제 외로움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일시적으로 희희낙낙대며 그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는 것 말고 아무 이득도 행복도 없더군요. 그렇게 제 나름 여러 시행착오와 시간들을 겪어오며 내린 결론이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제 의지는 확고했고 이를 반대하는 아들 내외와 감정의 골은 나날이 깊어지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홀랑 사회에 기부할 수 있냐고 억하심정을 내비치는 아들 내외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 아이들이 더 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돈만 탐내는 것이 야속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던 중 전 아랫배의 통증을 심하게 느껴서 대학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고 대장암 2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왕래를 안 한 지도 꽤 된 시점이라 전 딱히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저 혼자 항암 치료를 시작했죠. 그리고 변호사를 알아봐서 본격적으로 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법적으로도 밟기 시작했습니다. 말기암은 아니었지만 일단 암 진단을 받고 또 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 제 사후에 벌어질 일을 깔끔하게 정리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변호사를 통해 재산 기부 절차를 밟게 되자 이게 또 지역신문에 기사로 난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엔 지역신문에 저희 기부 소식이 전해졌는데 며칠 있다 서울의 큰 신문사를 비롯 인터넷에까지 저희 기부 기사가 올라갔고 이 소식을 접한 아들 내외가 또 다급하게 절 찾아왔더군요. 아니 엄마, 정말 저희 생각은 조금도 안 하세요? 저희 설마 엄마께서 말씀만 그리하시는 거지 진짜로 전 재산을 그렇게 기부할 거라 생각은 안 했는데 정말 너무하세요. 그래요 어머님. 요즘 아이 아빠가 사업이 기울어서 얼마나 자금난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저희 내외를 그렇게 싹 모른 척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그 비싼 사채 써가면서 빚을 질 이유도 없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안 도와주시는 바람에 저희 아이들 학원까지 다 끊고 얼마나 고생하고 살고 있다고요. 엄마, 그 많은 재산 다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50%, 아니 한 30%만 저희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평생 모은 재산 생판 남한테만 홀랑 주신다는 게 대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럼 자식이 부모 돈을 그렇게 아무 대가 없이 홀랑 먹겠다는 건 또 말이 되는 거냐? 넌 그런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정신 차리고 사업을 더 열심히 하게 될 거다. 너희들 같이 남 탓만 하는 마인드의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계속 불공평하게 흘러가는 거란다. 얘야, 너 결혼할 때 내가 서울에 집도 사주고 대학원 공부까지 시켜줬으면 됐지. 이 엄마한테 바라는 게 왜 그리 많으냐. 아무튼 변호사 통해서 재산 환원 절차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고 돌아가렴. 전 완강하게 제 뜻을 표현했고 아들 내외는 실망한 기색을 표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제 건강이 안 좋아졌고 대장암 진단을 받았던 것을 알면서도 건강에 관한 질문은 이런방구하지 않고 재산 이야기만 늘어놓는 아들 내외가 아무리 자식이어도 야멸차고 정없게 느껴져서 참 마음이 그렇더군요. 꿀꿀한 기분으로 축사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축사의 축대 하나가 넘어지며 제가 머리를 맞았고 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어디론가 실려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도 또렷이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 이제 시어머니 재산은 다 우리 거야.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손뼉치고 좋아하며 절 어디론가 서둘러 내려두고 도망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들었는지 기억도 못하겠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름 모를 산장 같은 곳에 허름한 방 아니었죠. 잠시 뒤 문을 벌컥 열고 누군가 들어왔는데 아들과 며느리더군요. 니들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면 정말 돈 때문에 눈이 돌아 날 납치하기라도 한 거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이 꿈이 아니라 현실인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 엄마, 전 엄마가 그 100억 넘는 재산을 하나뿐인 자식인 저에게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그 결심이 현실 같지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결심을 어느 자식이 환대하고 좋아하겠냐고요. 어머님, 주변의 불우이웃을 돕기 전에 아들 가족이 불우이웃 못지않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전혀 도움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면 남들도 다 어머님을 욕할 거예요. 저희가 본의 아니게 엄마를 이곳으로 모셔온 건 마지막으로 다시 재고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한 것이니 여기 며칠 묵으시면서 제발 생각 좀 다시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 배응망덕한 녀석들이 아무리 내 재산이 탐나도 그렇지 암에 걸려 투병하는 늙은 엄마를 이런 이상한 곳에 가둘 생각을 다 하니? 너희들 그러다가 정말 천벌 받는다. 지금이라도 생각 다시 하고 날 어서 집으로 데려다다오. 부탁이다. 아들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는데도 대꾸도 없이 아들 내에는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상황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 알 수 없는 산골의 깊은 오두막 같은 곳에 절 가둔 아들 내외는 며칠이 지나도록 기별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을 때 아들 내외가 먹을 것과 약까지를 챙기고 방문을 했더군요. 엄마,
어떻게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며칠 혼자 지내시다 보니 엄마 결심이 잘못된 거란 생각이 좀 드시죠? 내가 여기서 1년을 더 생각한다 해도 내 결심엔 절대 변함이 없다. 너 이렇게 아픈 애미를 가둬놓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너나 며느리나 이 폐륜 같은 짓을 저지르면서 할 말이 결국 그것밖에 없는 거니? 내가 암투병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어머님 재산 못 물려받아 저희가 굶어 죽으나 하늘의 천벌을 받아 죽으나 매한가지니까 어머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생각을 고쳐먹는 게 저희가 모두 다 같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되도 않는 갑갑한 결심 모두 물으세요. 변호사 불러서 재산 환원 절차 물으시면 저희도 당장 어머님 모시고 내려갈게요. 아니, 그냥 저희가 어머님 모실 거예요. 한 집에서. 그러니까 어머님, 제발 모두를 위해 어떤 선택이 현명하고 좋은 건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네?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버리는 아들 내외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 후에도 며칠에 한 번씩 절 찾아와서 음식과 약들을 던져두고 제 생각이 바뀌었냐고 다그쳐 묻고 제가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았음을 확인하면 실망하고 화난 얼굴로 가버리는 일을 반복하더군요. 하루는 며느리가 던져두고 간 주먹밥을 남기지 않고 억지로 다 먹고 제가 갇힌 좁은 방 안을 둘러보다 벽 위로 높은 창문이 하나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을 길다란 옷장이 가리고 있어서 처음엔 몰랐는데 어떻게라도 밖으로 나갈 궁리를 하다 보니 옷장 뒤편에 높은 창이 하나 나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전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모조리 창문을 향해 던졌습니다. 리모컨도 던지고 탁상시계도 던지고 베개도 던지고 물컵도 던지고 이것저것 막 던지는데 갑자기 밖에서 "아이 여보쇼, 지금 안에 누구 있어요? 아니 밖에 사람 지나가는데 그렇게 막 물건을 던지면 어쩌잔 거야?" 사람 살려요. 이 안에 노인이 혼자 갇혀 있다고요.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갇힌 곳은 강원도 쪽에 아주 깊은 산골이더군요. 그 산골 깊숙한 골짜기에 이름 모를 버려진 산장 같은 곳에 제가 갇혀 있었던 거고 제 기척을 들은 사람은 산골에서 약초와 삼등을 캐는 약초꾼이었습니다. 약초꾼은 고맙게도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낫이며 도구 등을 이용해 산장 안에 닫힌 절 구해주었습니다. 전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약초꾼의 도움을 받아 그 감옥을 탈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전 집으로 당장 돌아와 그 약초꾼에게 두둑하게 살해를 한 뒤 당장 경찰서로 가서 아들 내외를 신고했습니다. 처음엔 경찰은 하도 황당한 얘기라서 제 이야기를 하나도 믿지 않더군요. 결국 전 연락처를 알고 있던 약초꾼까지 불러들여 정황 증거 등을 다 제시한 뒤에야 아들 내외의 범죄 행각을 입증할 수 있었죠. 게다가 뒤늦게 경찰에선 제가 100억이 넘는 큰 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사람이란 기사를 본 모양이더라고요. 아들 내외는 경찰서에 잡혀와 조사를 받고 전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시 입원했습니다. 처음엔 통원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던 와중에 아들 부부에게 납치당했던 전적이 있던 터라 이번엔 집이 기거하며 치료받는 것이 꺼려지더군요. 게다가 산장에 갇혀 한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해서 기력이 굉장히 많이 쇠약해져 있어 집에서 제가 혼자 생활하기엔 무리인 상태였죠. 전 간병인을 한 명 구해서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항암 치료와 수술까지 받고 조금씩 몸을 회복해가기 시작했죠. 다행히 암이 2기 정도 진행되었을 때 발견된 것이어서 전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는 절 납치하고 감금한 것도 모자라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평소 지병으로 먹던 약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서 학대한 죄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부모를 그렇게 감금했다는 사실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죠. 납치와 감금 학대죄로 아들 부부는 그렇게 3년이 넘는 징역을 살고 출소한 모양이더군요. 건강을 회복해서 전 다시 목장 일을 시작했지만 아들 내외 생각을 하면 늘 비통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소 5천 마리가 넘는 목장을 일구면 무엇하는가. 자식 한 명을 제대로 키우는 일엔 완전히 실패해버린 제 인생을 생각하자 절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도 제 살뜰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들과 제가 여태껏 이끌어온 목장 사업이라는 과업의 무게가 절 절망 속에만 빠져있게 하진 않아서 전 일을 하며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우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재산 기부 절차도 차곡차곡 이뤄져서 재산의 80%에 가까운 거금을 지역 장학사업과 독거노인을 돕는 일에 기부했죠. 큰 돈을 기부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인터뷰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도움을 받은 학교나 시설에서 강의를 와달라 대접을 하겠다. 그런 연락들이 끊임없이 오더군요. 전 그런데 그런 제의들을 모조리 거절하고 그냥 제가 해오던 삶의 루틴대로 아침에 일어나 목장에 나가 일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나절이면 소들이 먹을 유기농 사료를 직접 만들고 축사 청소를 하고 다시 소들을 한번 꼼꼼히 살피는 하루의 일과를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뭔가 재산을 기부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그걸로 됐지. 또 그걸 알아주라는 듯 이런저런 행사에 불려다니는 일이 제 성미엔 잘 맞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의 재산 기부로 인해 아들과의 사이가 그렇게 멀어지고 감옥까지 가 있는 아들 내외를 생각할 때 제가 그런 행사에 다니는 일이 꺼려지더라고요. 제가 말하던 대로 저희들 스스로 꿋꿋하고 부지런하게 사업을 일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면 제가 시간이 지나선 어느 정도 아들 부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허나 이것은 그 아이들이 먼저 제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스스로 할 만큼 해본 다음에 안 됐을 때 제가 일정 금액 도와줄 생각이었죠. 그런 저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런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아들 부부가 전 용서가 되지 않더군요. 솔직히 내리사랑이라고 시간이 지나자 제 마음속으론 아들내가 용서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데 제게 저지른 몹쓸 행동을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아팠지만 얼마나 돈이 궁하고 몰렸으면 그런 짓을 벌였을까. 인간적인 도의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것에 휩쓸려 쉽게 아들내를 받아들이고 재산을 나누어 준다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더 어둡다는 결론이 내려지더군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재산을 취하려고 하는 건 불행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가르침을 전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만이 마음이 아플지라도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암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몸이 천천히 회복해가면서 목장 일도 다시 시작했을 즈음 감옥에서 출소한 아들내외가 목장으로 절 찾아왔습니다. 기별도 없이 급작스레 방문한 거라서 조금 놀란 표정으로 아들내외를 맞았는데 아들이 절 보자마자 무릎을 풀썩 꺾으며 목 놓아 꺼이꺼이 울더군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처음부터 그런 짓을 저지를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그냥 저희가 사업이 너무 안 되고 사는 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엄마께서 그 많은 재산을 손에 쥐고 계시면서 저희한텐 한 푼도 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가혹하고 비정하다 느껴져서 저희가 그만 실수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서운해도 그런 패륜적인 행동은 하면 안 된다고. 부디 용서해주세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 불효자를 용서해주세요. 어머님, 정말 면목 없고 죄송합니다. 그런 일을 하자고 애초에 계획한 건 저지 이 사람 생각이 아니었어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담보대출로 넘어갈 분위기고 돈이 목을 조여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눈에 뵈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미우시겠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과 또 손주들 얼굴을 봐서 제발 한 번만요. 알았다. 날도 추운데 이제 그만 일어나렴. 들어가서 차나 한 잔 마시고 올라들 가거라. 엄마, 그럼
저희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너희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 고생한다는 얘기 들으면서 엄만 진작에 다 용서했다. 너희들 입장에서 내 결정이 탐탁치 않고 야속하게 느껴질 것도 나 다 이해한다. 그럼 예전처럼 저희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했던 잘못들, 입에 담기 싫은 지난 과오들은 그래, 내가 다 용서했다. 내 결단이 평범한 자식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는 것도 알아. 만약 너희가 조금만 그래도 이해해주고 책임감 있게 사업이든 생활이든 버텨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나 역시도 약간은 생각을 달리했을 거다. 그런데 알다시피 너희들은 그러지 못했지. 내가 너희들의 지난 잘못은 용서하겠다. 자식 교육 잘못시키고 그만한 그릇밖에 안 되게끔 키워낸 내 잘못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러니 너희들 타박은 그만하마. 대신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인연도 여기까지다. 너희가 나에게 한 행동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엔 이미 불가능한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 그건 너희도 잘 알고 있으니 나도 여기까지만 말하마. 그리고 난 너희들의 잘못을 정말로 다 용서했단 말만큼은 진심으로 다시 한번 하고 싶구나. 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네와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야멸차고 독한 선택이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 결정엔 변함이 없었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을 넘는 행동 뒤엔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 결과는 또 오로지 받아들여야 하는 법이니까요. 아픈 매질의 방식이어도 앞으로 남은 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건 역시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르침의 방식이 이렇게 뼈아프고 서로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 길이라는 게 저 역시 서글프고 비통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세상사 다 제 맘대로 둥글둥글 굴러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들도 정신을 차리고 보다 독립적이고 강인한 삶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아픈 깨달음을 몸소 깨우쳤으니 남은 인생은 아마 그리 살아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지역 장학사에 기부한 돈으로 저희 지역엔 발달장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세워졌어요. 일반 아이들보다도 특수한 교육과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이 보통의 학교엔 적응하지 못하고 특수학교는 또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 지역의 발달장애 아이들이 교육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최근엔 제가 사는 지역이 특수교육 우수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 너무 기쁘고 감동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마땅히 다닐 학교도 없고 해서 하루 종일 집에만 가둬놓다시피 키웠었는데 사장님께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니 실력 좋은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계신 이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발달장애에 관해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았는데 장학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발달장애 아이가 있는 집에선 온 가족이 그 아이 한 명을 케어하느라 일상이 많이 힘들고 맞벌이는 꿈도 꾸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더군요. 그런데 지역사회에 이렇게 양질의 교육과 케어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생겨서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그야말로 구원받았다라면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학교의 혜택을 입으신 학부모들이 감사 전화도 오고 편지도 와서 저 역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재산 환원인데 이렇게 결국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저의 재산이 그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니 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들네와는 연락이 끊긴 지 몇 년이 흘렀는데 최근엔 아들로부터 오랜만에 안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징역살이를 하고 나온 후로 고생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사업이 기울었는데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사업은 거의 회생 불가의 상태로 악화가 되어서 하던 사업은 접은 지 오래라고 하더군요. 출소한 후로는 며느리와 함께 규모가 작은 김밥 체인점을 운영하는데
나름 장사가 잘 되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군요. 장사가 자리가 잡힌 후론 아들 본인은 김밥 장사에서 손을 떼고 수학학원을 개원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더군요. 공부를 하던 녀석이라 그런지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재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가 하는 김밥집도 잘 되고 아들이 하는 수학학원도 수강생이 많아 운영이 잘 된다고 하니 어머니로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엄마, 제가 사업을 접고 고생하면서 지난 날을 많이 되돌아봤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엄마께서 저한테 진짜로 물려주고 싶은 재산이 뭔지 저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스스로 뭔가를 이뤄나가라는 말씀. 그 말씀이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땐 솔직히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다른 집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모아서 자기 자식들 도와주기도 한다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안 하실까? 정말 야속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도 어려운 고비를 넘겨보고 스스로 앞가림할 정도의 기반을 닦다 보니까 엄마께서 저한테 원하시던 모습이 어떤 건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엄마, 철없던 시절에 엄마를 이해 못하고 소인배처럼 굴어서 정말 죄송해요. 지금부터라도 엄마 뜻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건강은 괜찮으시죠? 밥 제때 잘 챙겨 드시고 일은 좀 줄이시면서 쉬엄쉬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울먹거리며 말을 하는 아들의 얘기를 들으니 저도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저의 본뜻을 이해하고 억하심정을 푼 아들이 너무 다행이라 여겼죠. 아들과 통화를 끝내고 오랜만에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평생 허름하고 좁아터진 축사일을 하시며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아버지. 아버지는 돌아가신 순간에도 늘 제 걱정을 하시던 분인데 산소를 올라가는 길, 살아생전 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이 귀에 쟁쟁 울리더군요. 정녀야, 아버진 게으름 부리지 않고 평생 열심히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죽을 때가 되고 보니 내가 살아온 세월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한테 남겨줄 게 하나도 없구나. 너한테 남겨줄 것이라곤 빚 달린 저 축사 하나밖에 없으니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이 애비를 너무 원망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너 하나 먹이고 키운다고 내가 동동거리며 살아왔어도 난 너 키우는 재미에 힘든 하루하루를 버틸 수가 있었단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아버지가 평생 목장일에 농사일 하시는 거 보면서 소 키우는 것도 배우고 일하는 것도 다 잘 배웠어요. 그리고 호의호식 못했어도 아버지가 저 버리거나 내팽개치지 않고 잘 돌봐주셔서 저 너무 감사드려요. 아버지가 못다한 목장일은 제가 어떻게든 크게 읽어볼 테니까 너무 속상해 마세요. 그래, 우리 딸은 나보다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아마 잘 해나갈 거다. 네가 옆에서 봐서 잘 알겠지만 내가 어떤 점 때문에 실패했고 왜 성과가 별로였는지 넌 그걸 잘 기억해 두렴. 성공한 아비가 아니어서 너에게 줄 유산이 그런 것밖에 없구나. 아버지의 쓸쓸한 그 유언처럼 전 사실 목장을 운영하면서 아버지가 해나가시던 실수와 오류를 피하고 바로잡는 방식으로 목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실제로 그 방법이 성과가 좋아서 지금 규모의 대규모 목장을 운영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돈 말고도 아주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집이나 아파트, 돈뿐이라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 옛날 평생 가난에 허덕이며 저에게 쓸쓸한 유언을 남길 수밖에 없던 아버지셨지만
전 제가 지금 이룬 성공의 9할은 모두 아버지가 제게 남겨준 유산에서 오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산이 돈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축사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맞다나 아버지가 밟은 실패의 전철,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던 투혼,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들을 올곧이 저에게 공유해준 아버지의 삶의 생생한 경험치. 그것이 아버지가 제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었고, 전 그를 바탕으로 소목장 운영으로 100억 자산을 일굴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겪으셔야 했던 참담한 실패의 유산.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지역사회에 큰 장학사업을 하는 100억 자산의 목장주는 없었을 게 분명하답니다. 뒤늦게나마 저의 이런 유지를 이해하는 아들의 깨달음이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죽는 날까지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하면서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기력이 닿는 한 제가 거두는 소들을 정성껏 가꾸고 키워내는 일. 그게 이번 생에 제게 부여된 소명이고 그 소명을 다하는 삶이 가장 건강하고 보람된 삶이라는 것을 아는 저이기에 오늘 하루도 힘내서 파이팅 해보렵니다. 여러분도 매사 파이팅 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